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약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약법 시작되는 곳은요, 기본서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네. 자, 계약법은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으로 나눠져 있죠. 자, 오늘은 계약 총론입니다. 계약 총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일단 볼 내용은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약 종류. 계약의 종류. 자, 계약도 이제 다 같은 계약이 아니죠. 종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의 성립.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 자, 계약 성립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죠. 모습이 세 가지. 네? 모습 세 가지. 자, 첫 번째 계약 성립 모습이 뭐예요? 네? 아니에요. 땡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요. 청약, 승낙의 합치예요. 청약, 승낙, 합치. 이게 첫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이에요. 네? 청약, 승낙, 합치.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청약이 교차하는 거.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성립시키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세 가지의 계약 성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이제 뭐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은 뭐 이렇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얘가 중요하죠. 청약 승낙 합치. 얘가 이제 좀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 성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네? 객체가가 여기서 나오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요. 네, 생각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 효력은 쌍무 계약의 효력을 말하고요. 출제 논점이 세 가지입니다. 출제 논점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출제 논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첫 번째 출제 논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헌부당. 그리고 세 번째 출제 논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출제 논점이 쌍무계약 효력에서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죠. 항변권, 위헌부당,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네?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계약 총론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시험 받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의 소멸. 계약의 소멸에서는 이제 해제라는 게 나오죠. 특히나 이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 총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도 지금 510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은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출제 키워드 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가지 나와 있죠.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바로 계약 종류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계약 종류부터.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자, 종류부터 517페이지. 자, 517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종류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약에는 일단 전형 계약도 있고 비전형 계약도 있죠. 일단 전형 계약이라는 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들입니다. 총 15가지. 그리고 15가지 이외의 계약들을 비전형 계약이라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수강 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학원 수강 계약을요. 그죠? 전형 계약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네? 학원 수강 계약. 네? 여기 학원 수강 계약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에 괄호 안에 작은 글씨 안에. 네? 학원 수강 계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학원 수강 계약은 전형 계약이요, 비전형 계약이요? 비전형이라는 거죠.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타고 왔다, 택시를 타고.
그럼 무슨 계약을 해야 돼? 택시 타고 올 때. 택시 타고 올 때 무슨 계약 해야 되죠? 택시 타는 계약이요. 그죠? 그건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비전형이죠, 비전형이죠. 네, 자, 이해하실 거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가지의 전형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포함되는 건 3가지 계약밖에 없죠.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뒤로. 뒷 페이지로. 자, 518페이지. 자, 네모 2번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입니다. 자, 먼저 이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결연 관계에 있는 거. 그런 걸 쌍무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갑도 채무 지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을도 채무를 지고 있고 이렇게 양 당사자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쌍무 계약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 출제 논점들을 살펴보면은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갑이 채무를 이행하면 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행하면 되죠. 그죠? 이행상 결련성. 그러면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안 하시면 나도 이행을 해요, 이행 안 해요? 나도 안 하죠, 그러면. 이게 뭐죠? 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죠. 그죠? 동시행 항변권. 여기서 파생되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것이야. 네? 이행상 결련성. 그러니까 항변권이라고 하는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무슨 계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무계약. 네? 아니면 어떤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네? 갑의 채무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에 대응해서 타방의 채무도 없어져 버려요. 이런 소멸상의 결련성, 이런 채무의 소멸상 결련성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위험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도 그렇고 위험부담도 그렇고 무슨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매매교환, 임대차 싹 다 쌍무계약이죠? 자, 이 내용이 등장하는 곳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 53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뒤로. 535페이지. 자, 위쪽에 보시면 쌍무계약 특질이라고 돼 있고 괄호 속에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소멸상 결련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양괄호 이번에 이행상 결련성 보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 채무는 동시에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여기에 대해서 쌍방은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행상 결련성.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소멸상 결련성 같은 경우는 자, 일방의 채무가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을 때 타방의 채무 역시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소멸상 결련성에서 파생되는 논점이 바로 뭐라고요? 위험부담이라는 거죠. 위험부담. 다시 앞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519페이지로 오시면은 계약 종류 두 번째. 유상계약도 있고 그리고 무상계약도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라는 거죠. 유료. 자, 이에 비해서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건 공짜죠. 공짜. 대가성 없는 거. 무상이죠. 무상. 자, 다음 뒷페이지. 자, 520페이지로 나오시면 낙성계약도 있고 요물계약도 있죠.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의 청약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은 성립하는 거. 그게 바로 낙성계약이죠. 자, 이에 비해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승낙만으로는 안 되죠. 별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이행이 있어야죠. 에? 그래야 성립하는 거죠. 그 이행이 뭐였어요? 현상광고 계약에서. 에? 뽀삐를 찾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뻘쭘하네요. 기억 못 하시니까요. 네. 부끄럽다. 예. 자,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서는요. 자, 계약 종류.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를요. 자, 계약 종류에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 우리가 계약 강론 파트에서 하게 되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이 3가지 계약. 이 3가지 계약들은 전부 다
네? 전부 다 일단 낙성 계약이고요. 낙성 계약. 쌍무 계약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들이 성립할 때 어떤 정해진 방식, 정해진 형식은 없기 때문에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낙상유불이라는 거죠. 낙상유불. 매매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전부 다 낙상유불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쌍무 계약들은 전부 다 유상 계약이죠. 쌍무는 유상이다. 이런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 근데 유상 계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쌍무인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쌍무가 넓은 개념, 유상이 넓은 개념. 네? 뭐가 더 넓은 개념이죠? 유상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흡족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유상이 더 넓은 개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계약 중에서 요물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물 계약. 그러니까 청약, 승낙 합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도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요물 계약인데, 요물 계약 몇 가지 안 되니까 외우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요물 계약 뭐가 있어요? 네, 현상 광고, 그죠? 현상 광고. 대표적인 요물 계약, 현상 광고 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요물 계약 두 가지. 자,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건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거죠. 물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 성립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증금 계약. 보증금 갖고 와야 돼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세 가지. 자,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521페이지로요. 이제 두 번째 제2절 계약 성립으로 갑니다. 자, 계약 성립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청약, 승낙,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자, 여기서 일단 청약, 승낙,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은요. 특히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 통지가 뭐가 되는 시점에서 계약 성립? 발송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격승발 아니겠습니까? 격승발. 승낙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리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건 양 청약이 다 뭐가 됐을 때? 도달했을 때. 양 청약이 싹 다 도달을 하였을 때. 자, 그리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 때죠. 안 때가 아니라 있는 때. 요 지점에서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위쪽에 표에 나와 있잖아요.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격지자 간에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대.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그죠? 예. 의사 실현은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포장지를 뜯었을 때. 책에다가 내 이름을 써버렸을 때. 뭐 요런 때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청약, 승낙, 합치에 의한 성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서설에서 합의라고 돼 있고 객관적 합치하고 주관적 합치가 돼 있습니다. 이 합치라고 하는 게 먼저 객관적인 합치도 있고 그리고 주관적 합치도 있는데 이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합치를 말합니다. 내용의 합치. 계약이 성립되려면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할 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할 때 내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겠다. 50만 원에 팔 거라고 갑이 청약했어요. 자전거 팔 거라고.
그럼 여기서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하셔야 돼요? 네, 50만 원에 사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용상 일치죠. 근데 을이 네, 깎아주세요. 5만 원 깎아주세요. 45만 원 해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객관적으로 합치가 안 되죠. 이렇게 내용상 합치가 안 되면 계약은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 안 한 거죠. 50만 원, 45만 원. 합치됐으니까 합치 안 됐으니까 합치 안 됐거든요.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해야죠. 얼마에 팔 거라고? 45만 원에 팔 거라고. 예, 이렇게 해야 계약 성립되죠. 이게 객관적인 합치고요. 자, 그다음에 주관적 합치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뭔가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대해서 야, 내가 살게. 내가 살 거야. 병이 승낙했다. 이러면 당사자가 합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관적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갑이 아끼던 동양화 그림을 을에게 1,000만 원에 팔겠다 그랬죠. 야, 1,000만 원에 팔게. 근데 을이 아니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병이 1,000만 원에 산다고 한 거죠. 성립했어요?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그죠? 무슨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주관적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엇갈렸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52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밑에 쪽 02번부터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죠? 그럼 구체적이라는 거는 뭐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도 청약할 때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가리켜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내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게 청약이죠. 청약. 5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다. 안 구체적이다. 안 구체적. 안 구체적이라는 거는 뭐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팔게. 그냥 팔겠다고만 하시는 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과 대비되는 뭐라고 한다? 유인이라 그러죠. 예, 청약이 유인이에요, 유인. 유인을 하는 거죠? 꼬드기는 거죠. 상대방이 청약을 청약해 오도록이요. 자, 개념에서요.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자, 밑에 2번 확인하세요. 청약의 유인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어떤 자로 하여금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하는 거, 끌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유인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확인하세요. 아파트 분양 광고, 아파트 공사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마도 가격 제시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례 자체가. 자, 그리고 밑에 쪽 파란색 3번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이죠. 자, 청약을 할 때 특정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다. 자, 뒤로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 자, 청약 같은 경우는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도달주의. 자, 밑에 5번이요. 청약의 구속력. 네? 구속된다는 거죠. 구속. 네? 무섭네요. 네, 구속. 자, 527조 보세요. 청약은 도달이 되고 나면 철회할 수 없어요. 도달되고 나면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철회할 수 없다는 거죠. 철회를.
철회를 못합니다. 네. 자, 갑이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야, 내가 팔게. 내가 50만 원에 팔게. 라고 갑이 청약을 했어요. 자, 그럼 갑이 한 이 청약이 을한테 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도달이. 도달. 자, 그러면 청약이 을한테 탁 이렇게 도달됐으니까 갑이 했던 이 청약의 효력이 생기고 그러면 도달되고 나서 그 이후 시점 동안에 갑은 제멋대로 청약했던 거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회를.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청약의 구속력이라고요.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갑이 팔겠다 그랬으니까 을이 고민을 하고 아니면 을이 살 생각에 뭔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도 청약을 했다가 갑이 철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을이 바보 될 수 있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철회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구속되느냐? 언제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크게 종류가 두 가지죠. 자, 그 밑에 528조를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갑이 을에게 애초에 청약을 했을 때, 야, 5월 30일까지 답을 하거라. 5월 30일까지 답을 해잉 살려면 이렇게 청약을 하셨으면은 갑의 청약이 구속되는 건, 청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는 며칠까지 인정된다는 거예요. 5월 30일이요. 5월 30일까지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그 밑에 529조를 보시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청약이다. 기간 안 정했어요. 갑이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 며칠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효력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죠? 상당기간이죠. 그죠? 상당기간. 상당기간 내로 을이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청약은 상당기간 내로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확인하세요. 상당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뭐 개별 사안 따라 다 다르겠죠. 알 수 없습니다. 몇 개월 될지. 근데 통상적으로 3개월이에요. 통상 몇 개월이요? 3개월. 근데 3개월로 출제 안 돼요. 3개월로 출제 안 돼요. 어떻게 출제돼요? 그냥 상당기간, 이렇게 출제, 상당기간.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그 정한 기간까지.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셨으면은, 상당기간까지. 그때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페이지 이제, 승낙을 보죠, 승낙. 자, 승낙과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밑에 쪽에 개념부터 확인하세요, 개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응해서 계약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밑에 파란색 2번이요. 승낙 상대방, 특정의 청약자입니다.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청약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가능했죠. 근데 승낙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요. 자, 뒤로요. 자, 3번에 조건부 승낙 확인합니다. 자, 양괄호 1번에 청약에다가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였다. 자, 그렇다는 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자, 밑에 양괄호 3번 확인하세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하지 않았을 때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로 답을 안 하시면 승낙한 걸로, 계약이 성립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게 효력이 있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해요. 청약을. 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근데 청약을 하면서 이러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3일 동안에 답 안 하시면 3일 내로 답 안 하시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할게요. 승낙한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효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효력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청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결혼하자고 이렇게. 그럼 청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3일 내로 답 안 하면 3일 내로 답을 안 하시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효력 있어요? 없어요? 이 효력 없다? 효력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갑의 청혼에 대해서 을이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회답 의무. 그런 거 없다는, 회답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회답 의무 없다는 거. 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답 안 해도 돼요. 답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효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4번 확인하세요. 파란색 4번이요. 승낙기간. 자, 여기서 통상의 연착이라는 게 있고 양괄호 1번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사고로 인한 연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 연착과 관련된 것은 앞 페이지 가셔가지고 조문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죠. 그리고 5월 30일까지 답을 하시라 그랬죠. 5월 30일까지 답을 하시라.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5월 30일까지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만약에 을이 갑이 청약을 하고 나서 5월 30일까지 답을 하라고 하고 나서 을이 뭐 한 4월 15일 4월 15일자로 을이 승낙을 하겠다고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4월 17일자로 갑이 수령을 한 거죠. 승낙이 갑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이러면 5월 30일까지 아주 여유롭게 승낙 의사표시가 갑한테 도달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하죠. 성립하죠. 당연히. 근데 며칠자로 성립하죠? 며칠자로 계약 성립? 4월 17일이다 15일이다? 요때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이 돼요. 맞나요? 4월 15일자로. 왜냐면 갑과 을은 당연히 대화자니까 격지자니까. 격지자라 그랬어요. 다 싹 다. 왜 싹 다 격지자예요? 민법의 세계에서는 폰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전화 없다 그래서 민법 세계에서는요. 자, 그리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 통지가 뭐가 되는 시점에서? 발송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자, 일단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5월 30일 내로 승낙이 갑한테 도달이 되고 그 도달을 전제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요 승낙을 발송한 시점, 요 시점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5월 29일 꼭 이렇게 다 닥쳐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닥쳐가지고 하루 전날 승낙하겠다고 발송을 하신 거지. 되겠냐는 거죠,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 6월 1일자로 이 승낙이 갑한테로 도달이 됐다. 이런 승낙을 가리켜서 이제 늦은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승낙이라고?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 늦었죠. 자,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해요. 안 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렇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늦었기 때문에. 자,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을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을이 만약에 4월 15일자로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그럼 당연히 하루 이틀 뒤에 도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쳤죠. 6월 1일자로 도착이 된 거예요. 6월 1일자로 승낙이 도달이 되었다. 자, 그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을한테 잘못이 없잖아요. 이건 우체국의 잘못이죠, 그죠? 네, 우체부 아저씨께서 뭐 누락시키셨든지 뭔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연착은 연착이죠. 이것도 연착은 연착인데, 이런 연착은 그냥 연착이 아니라 무슨 연착이라 그래야? 사고 연착. 이런 연착을 가리켜서 사고 연착이라 그래야. 이런 연착은요? 그냥 연착. 에? 이런 연착은 그냥 연착이에요. 통상 연착. 그죠? 늦을만 해서 늦은 거.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었잖아요. 이런 연착을 가리켜서 사고 연착이라 그래요. 그럼 사고 연착이 되면, 자, 이렇게 사고로 인한 연착이 돼버리면은, 저 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갑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갑이 을한테 뭐를 해주셔야 되죠? 뭐를 해줘야 된다? 연착됐다고 통지해줘야죠. 갑이 연착 통지를 을에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을의 잘못으로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고 연착에서 갑이 연착 통지 의무가 있는데, 저 갑이, 최초 청약자 갑이 늦었다고 연착 통지를 만약에 하셨다. 갑이 연착 통지를 하셨다. 이러면은 연착된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에? 연착된 걸로, 안 된 걸로. 연착된 걸로. 아니, 갑이 을한테, 야, 늦었어. 야,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늦었단다, 아가야. 늦게 도착했단다. 라고 알려줬다고요. 그럼 이거는 연착이 된 걸로 봐야 되죠, 이제. 통지해줬으니까. 자, 그럼 연착된 걸로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죠, 계약이. 그죠? 자, 성립하는 경우는 연착 통지 의무를 갑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연착한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뭐가 돼버리는 것으로? 성립이 돼버리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며칠이겠어요? 이때겠죠, 그죠? 네, 승낙 통지를 발송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 함께 읽어보죠. 자, 먼저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528조요. 자, 1항부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로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는다. 자, 2항입니다. 승낙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 도달했을 때 보통 그 기간 내로는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이게 바로 사고연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청약자 측에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3항 확인하세요.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 이게 바로 연착 통지 아니겠습니까? 연착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은 계약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 성립한다는 거죠. 성립한다는 거. 그죠? 성립한다는 거.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승낙 통지 도달한 때. 요 시점에 계약 성립이죠. 자, 밑에 529조요. 승낙 기간을 아까 봤던 거고요. 밑에 530조.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뒤로 가셔가지고요. 자, 526페이지로 오셔가지고 526페이지 밑에 쪽에 심화학습 나오죠.
통상연착과 사고연착의 효력의 차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통상연착이 이제 그냥 연착이에요. 그냥 연착. 자, 통상연착부터요. 승낙기간이 10월 말까지인데 10월 29일자로 보낸 거죠. 그러면 늦을만 해서 늦은 거잖아요. 그죠? 늦을만 해서 늦은 거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이다. 계약은 불성립이다. 네,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사고 연착이라는 거. 기간이 10월 말까지인데 10월 20일자로 발송했죠. 근데 10월 2일 날 도달이 된 거죠. 이때 최초 청약한 사람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연착 통지하셔야 된다고요. 연착 통지. 그죠? 연착 통지 안 하면은 연착된 걸로 본다고, 연착 안 된 걸로 본다고. 연착되지 않은 걸로. 그럼 계약은 성립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시험 칠 때 그거 하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그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원서 접수 기간이 14일이에요. 14일.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제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원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럼 원서 접수 하셔야 돼.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아마 7월인가? 7월. 그때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뭐 7월 확실하지 않습니다. 7월 20일이었나? 20일까지 이게 원서 기간이었어요. 네? 20일까지요. 그럼 학원에서 공지할 거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공지하겠지만 네? 원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뭐 준비하셔야 됩니다. Q넷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7월 14일 전에 한 7월 뭐 한 5일서부터 요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좀 여유롭게 하면 되잖아. 여유롭게. 근데 뭐 19일에 연락이 오시던지 아니면 20일에 연락이 오는 거. 20일에. 원서 접수했다고 안 했다고 자기. 안 했다고 연락 온다고요. 접수해달라고. 이런 분도 꼭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7월 20일 6시까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학원에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5시 한 40분인가 전화 오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5시 40분이요. 근데 회원가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회원가입했어요. 그래서 그 인증 숫자 날라갈 거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인가 6분인가에 접수가 탁 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전화가 또 와요. 6시 지나고 나서. 자기 접수 안 했다고. 끝났는데요? 이러면, 왜? 아니, 7월 20일까지라면서요. 예, 7월 20일. 6시까지요. 예. 그 시험 못 치더라고요, 그분이. 학원에서 이렇게 공지 문자 보냈는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대요. 예. 근데 학원에서 보니까 보낸 이력은 다 남아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꼭 해마다 한두 분씩 꼭 계시더라는 거죠. 한두 분씩은. 미리 안 하고. 예. 자, 이제 뒤로 가세요. 자, 528페이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528페이지. 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고 밑에 쪽에 교차 청약이 있죠. 자, 조문만 읽고 넘어갑니다.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요. 532조요. 청약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을 안 때가 아니죠. 그죠? 있는 때. 포장지 뜯었을 때. 자, 그리고 밑에 쪽에 교차 청약은요. 533조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면은 양 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 성립의 3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성립의 마지막 파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개체가요. 개체가요. 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 매매 계약이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어. 물건을요. 이렇게. 갑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 건물을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건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A동, B동 이렇게 두 개. 건물 두 개 팔기로 했죠. 응?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야. 자, 그러면 팔겠다고 했고 사겠다고 했고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물건은 없었다. 이미 이 건물들은 다 멸실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면 계약 성립하기 이전부터 불능이죠, 그죠? 이런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이죠, 그죠? 원시적 불능. 이런 불능을 가리켜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일 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 두 동이 싹 다 멸실이기 때문에 일부 불능이 아니라 전부 다 불능이죠, 전부 다. 그죠? 전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 자,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효력 자체가 없어요.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자,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성립된 거, 성립 안 된 거? 성립된 거죠. 성립된 거지. 왜냐하면 무효니까. 그죠? 자, 무효는 무슨 뜻이니까? 효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든지 효력이 없어지든지 하려면 일단 계약은 뭐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성립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립은 한 거라고요, 성립은. 그죠? 성립은 한 거죠. 자, 그러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책임 없어요.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매도인 갑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성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목적물이 다 멸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가 있었다. 이러면 책임져야 돼요. 아니, 너는 그러면 목적물이 이미 다 멸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을한테 팔겠다고 한 거죠? 그럼 갑은 책임져야 돼요, 이러면요. 자, 그리고 역시 을은 이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이요. 원시적으로 전부 다 불능일 것. 첫 번째 성립 요건. 자, 두 번째, 이 불능에 대해서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두 번째 성립 요건. 세 번째 성립 요건, 타방은 선이 무과실일 것. 이 세 가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입니다. 외우세요. 원시적 전부 불능.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몰랐고 무과실일 것. 자, 그럼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랐고 잘못이 없는 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책임 물어요? 신뢰손해. 그죠? 신뢰 이익이라고 하셔도 되고 신뢰 손해라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말이죠. 내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 내가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나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지만 계약은 무효거든요. 원시적 전부불능이라서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을한테는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던 거죠. 매매 계약서 쓸 당시에 이 두 동짜리 건물을 30억에 사기로 했던 거죠. 30억에. 그럼 30억이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은행 가서 뭐 받는 거예요? 대출 받죠, 대출을요. 아니, 그럼 대출 받으시면 다시 상환하시면 되잖아요. 네, 다시 상환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잖아요. 그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 받잖아요, 은행에서. 왔다 갔다 경비 들었잖아요. 정신적 피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배상하거라. 에? 배상하거라. 근데 이거는 뭐를 넘을 수가 없죠? 이행이익을 못 넘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였다면, 자, 계약이 유효였다면 얻었을 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2동짜리 건물이 멸실된 것이 아니라 잘 남아있다면, 이 계약이 유효였다면은 내가 이거를 수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예컨대 뭐 전매 차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 바로 이행이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손해가 크더라도 그로 인해서 유효였다면은 얻었을 그 이익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조문 함께 보죠. 자, 535조 확인하세요. 1항부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이 불능은 무슨 불능이라고요? 원시적. 그리고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이 자가 바로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누구 말하는 거? 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갑을 말하는 거. 자, 이 자는 자,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유효를 믿었음. 이게 무슨 손해? 신뢰 손해라는 거죠. 신뢰 손해. 신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유효였다면 얻었을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익이야? 그게 이행이익이라는 거죠. 그걸 못 넘긴다는 거예요. 2항이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그래서 을을 말하는 거,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은 적용된다고, 적용 안 된다고?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해석해야죠. 그럼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죠. 그럼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립 요건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립 요건 3가지. 그 다음에 효과.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